수험생 여러분, 이제 우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지막 시험을 보는 그 날까지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이번 모의고사에 있어서 이제 문항 분류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 먼저 현대문법, 우문의 변동 한문항, 그리고 이제 국어생활, 표준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고유어, 외래어 표기법에서 모두 6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항, 중심 내용, 글의 전개 방식, 추론, 그리고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방언에서 모두 5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을 보면 유한진의 시, 정비석의 수필, 그리고 염상섭의 3대. 특히 우린 염상섭의 3대라는 이 소설은 매우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 물론 이번 회차 모의고사에서는 굳이 뭐 우리가 3대라는 소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문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전수필, 동명일기, 그리고 한자성어와 어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한자 문제가 3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식형 문제가 25%, 그리고 지문형 문제는 7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식형 문제일지라도 보게 되면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문형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어휘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말 고유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달수에 그런 추레한 꼴을 본 사람들은 경멸에 앞서. 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경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기본형 추레하다, 추레하다라는 것은 태도나 또는 겉모습 이런 것들이 너절하고 고상하지 못하다. 그래서 1번 맞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 군대를 불러온다라는 것은 민씨 일당이지만 그 안다미를 우리 농민군이 뒤집어 쓴다. 그럼 외국군을 불러온 것은 민씨지만 그 모든 대가를 우리 이 농민군이 대신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맡아서 지게 하다. 이것이 안다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울을 보지 않아도 핏기 하나 없는 팔초한 이 얼굴이다 해서 나오는데, 핏기 하나 없다라는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의다, 파래하다, 이게 좀 어렵네요. 이 단어는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팔초하다라는 것은 얼굴이 좁고 아래턱이 좀 뾰족하다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단어였네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애멜무지로 부사가 되겠죠. 애멜무지로라는 말은 바로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한 일이 헌이라는 셈치고 시험참아 하는 것, 이걸 갖다가 바로 애멜무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갈았던 김치거리가 그래도 때를 잘 타서 이달은 돈벌이가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한 거야. 뭐 그런 뜻이 바로 애멜무지로가 됩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밑줄 친 기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동화현상을 물어보는데, 자 볼까요? 동화에는 국외음화, 유음화, 비음화, 모음주화,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단어 발음에서 요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자, 어려웠다가 나오는데 먼저 쌍시옷, 음절의 끝소리 기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러므로 어려웠다에는 음절의 끝소리 기칙과 된소리 대기가 나타납니다. 그럼 바로 답은 몇 번? 1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해석을 한번 해보면 혀끝소리 뒤에 이모음이 왔죠. 따라서 채소, 밭이 해서 혀끝소리가 국외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국외음화. 그리고 광알루, 요거는 자음동화에서 리을의 앞에 오는 니은은 니을로 발음을 하죠. 유음화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출렁출렁 또는 찰랑찰랑 이런 것들은 모음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동화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에서 표준어, 맞춤법이 모두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을 고르시오. 참 어렵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깍두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 1번의 깍두기 같은 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깍두기에다가 이가 결합을 하지만 요 갖다 표기를 할 때 우리 깍두기 또는 요것을 갖다가 바로 이 깍두기라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깍두기는 표기를 할 때 깍두기 해서 이대로 표기가 되죠. 그러므로 이 기억을 보게 되면 깍두기는 맞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싹둑싹둑 쑥떡쑥떡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자, 봅니다. 우리가 싹둑싹둑이다라는 것은 뭔가를 자르는 소리, 이걸 갖다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 한글 맞춤법을 보게 되면 된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된소리로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지금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된소리로 발음하면 싹둑뚝뚝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표기를 할 때는 싹둑, 또는 쑥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우리가 쑥떡쑥떡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인데, 역시 된소리로 발음이 나지만 예사소리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싹둑싹둑 쑥떡쑥떡은 된소리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덥석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번의 경우는 싹둑싹둑 쑥떡쑥떡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바로 몹시, 갑자기, 맵시, 이 단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발음이 나지만 예사소리로 표기를 하는 단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찝쩍거리다가 나오는데, 찝쩍거리다 아무 일이나 손대거나 또는 참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찝쩍쩍쩍 된소리로 발음이 나죠. 할지라도 이 단어는 된소리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역받침 D가 될 텐데 이것도 비읍받침 D예요. 그래서 찝쩍거리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리다와 그리고 대다가 나오게 되는데, 거리다와 대다는 복수표준어예요. 그러므로 집적거리다가 아니라 집적거리다, 집적대다 해서 예사소리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은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딱따구리라는 게 나옵니다.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딱딱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죠. 여기에 뭐가 결합을 하느냐? 우리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리가 나는 그대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따구리는 맞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쓱싹, 쓱싹, 그리고 싹싹에서 이 단어들은 된소리 그대로 표기를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4번을 보면 쌉쌀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씁쓸하다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 그러나 쌉쌀하다, 즉 조금 쓴맛이 있다라고 할 때는 된소리 쌉쌀, 그 다음에 조금 짠맛이 있다 할 때 짭짤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비슷하게 발음이 된소리 막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는데, 한글 맞춤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한 번 더 보고 꼭 정확하게 표기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보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자, 초아가 질문을 합니다. 파이팅과 커피의 요 F예요. F의 표기에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본 듯한데요. 우리 뭘 얘기를 해요? 화이팅이냐? 파이팅이냐?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F를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 초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까요?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네. 우리 1육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 F를 표기를 할 때 흐가 아니라 뭘로 표기를 한다? 프로 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아와 연결되는 규정은 요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나를 보게 되면 나는 이걸 카페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카페냐, 카페냐. 그럼 우리 뭐예요? 외래 표기법은 된소리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럼 그 규정을 찾아보게 되면 리을이죠. 그러므로 미나와 관련된 것은 리을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현. 자, 나는 가톨릭인지 캐톨릭인지 모르겠어.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외래어 표기법이 캐톨릭이 돼야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적 표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 또는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므로 설현의 질문에 대한 맞는 규정은 바로 미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 지민이 근데 커피숍에서 받침, 자, 이걸 갖다 얘기를 하네. 이건 받침 표기법이에요. 그러면 받침 딱 우리는 몇 개로 표기를 한다? 7개를 표기를 한다. 그러므로 지민과 연결되는 것은 니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연결되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기억은
현행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표기를 한다. 이거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씩을 대표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초아에게 필요한 건 디귿이야? 없습니다. 자, 미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리을? 없습니다. 그리고 설현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미음. 자, 그러면 답은 3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민에게 필요한 것은 니은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5번 들어갑니다. 자음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만든 문장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발음이라든가 표기가 비슷한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검. 주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시체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문맥을 보게 되면 싸늘한 죽음,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가 죽었음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1번은 두 단어가 모두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로 보면 그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몸이 되었다. 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몸이 되었다. 이거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풀었던 거예요. 기억납니까? 혼몸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임신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몸이 되었다 해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혼몸은 딸린 사람이 없거나 아이를 배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로 아내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럴 때는 바로요 홀몸이 되겠죠. 그러므로 자,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문장 모두가 다 홀몸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에 딸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문맥상 보면은 아내하고 나하고 둘뿐이야. 근데 아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딸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 억지로 해석하지 맙시다.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면 안 돼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를 배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의 경우 보면 째와 채. 이것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자, 요 채는 의준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앞말과 띄어쓰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명사 뒤에 째, 요 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전미사. 그러므로 전미사는 앞말에 붙여쓰기를 한다. 뿌리째, 그리고 통째, 뭐 껍질째 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3번 바르게 쓰였습니다. 4번을 보면 겨누다, 총을 겨누다. 겨누다라는 말은 목표를 향하다. 그리고 겨루다, 우승을 겨루다 그러면 승부를 다투다. 그래서 4번도 바르게 쓰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띄어쓰기는 거의 매 회차에 모두 등장을 하는 문제예요. 자, 기억을 보게 되면 1시, 30분, 20초. 그럼 여기에서 시와 분, 초는 뭐가 되느냐? 단위어가 됩니다. 그럼 단위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1시, 30분, 20초에서 띄어 쓰는 게 원칙으로 하되, 우리 순서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차례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을 할 때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시, 30분, 20초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보게 되면 아는 대로 말해라. 우리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관형, 사형, 어미 뒤에 대로만큼 뿐은 의준 명사가 되죠. 그러므로 띄어쓰기, 관형, 사형, 어미 뒤에 대로 의준 명사. 그리고 또 성과 이름은 붙여쓰기를 하되 이름 뒤에 나오는 관직명은 어떻게 한다?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니은 2개, 니은과 디귿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듯하다. 이 문장도 우리가 앞선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 이제 서서히 막 우리 중복된 것도 나오네요. 관형사 영어미 뒤에 듯은 의존 명사. 그런데 명사가 하다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옳은 본용언 그리고 듯하다는 보조용언으로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붙였을 수도 있다. 허용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 리얼의 경우 눈이 올 듯하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경우를 보면 뛰어놀다가 나오는데 뛰어놀다는 합성어예요.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건 붙여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뛰어놀다가 바로 본용언이고 보아라는 보조용언이 될 텐데, 이때의 뛰어놀아가 합성동사입니다. 합성동사가 본용언일 때는 보조용언을 결합하지 않죠. 붙여쓰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상태로 그냥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니은과 디귿 해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7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과 내용 전개 방식에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비문학 독해에서 보면 글의 전개 방식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산과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인 아담 스미스는, 그러면 다산, 정약용, 그리고 아담 스미스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매개 개념을 통해서 시장 균형의 매개짐을 설명하고 있지만 다산은 그러한 매개 개념 없이 물의 비유로 그치고 만다. 이것이 다산과 아담 스미스의 차이라면 차이이다.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글의 전개 방식이 대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수평이라는 균형 개념이 도달한 것은 양자가 또 비슷하다.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점, 대조, 두 사람과 비슷한 점, 비교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와 비교 두 가지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을 보게 되면 판소리는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의 발흥과 함께 발전한 우리의 전통적인 연행 예술로서 광대가 북장단에 맞춰, 여기까지 보니까 판소리의 뜻풀이 이것은 바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인간은 누구나 질병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한두 개의 질병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서양의학과 달리 질병을 그렇게 무서운 것만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 동양과 서양은 다르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대조에 의한 설명 방식이 쓰였네요.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번, 4번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3번의 경우는 한국의 예술은 흔히 선의 예술이라고 한다. 자, 선의 예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와집의 추녀 끝을 보거나 버선의 콧등을 보거나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미인을 반달 같은 미인이라고 하고, 또한 이 부분은 장구 소리가 가늘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선의 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지. 그러므로 이것은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기시대의 무덤으로는 널무덤과 동무덤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철기시대의 무덤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널무덤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파고 널을 넣은 것으로서 한반도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지다가, 그럼 여기까지만 그냥 봅시다. 널무덤과 동무덤으로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글의 전개 방식이 분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문학에서 글의 전개 방식은 어쨌든 똑같은 지문으로 출제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8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억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인간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게 뭘까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니까 전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부분에서 뭔가 설명을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없다가 될 텐데,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른바 여기 동기와 관련시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존재를 하며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없다. 아하,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했어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라는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동기가 문제네. 이놈의 동기가 문제예요. 그러므로 기억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인간의 행위는 동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비난은 누가 받아야 돼요? 동기가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앞부분에서 인간은 분명 동기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글의 논지 전개상의 특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게 되면 뉴욕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이래로 여러 차례 주가 대폭락이 있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 보자면 이러한 대폭락은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유경쟁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최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늘 정확히 일치하여 항상 안정된 균형 상태에 놓여 있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늘 불안정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뉴욕 증시를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 또는 그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현실 경제는 늘 불안정하고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시장은 항상 혼잡하기만 하다. 작은 정치적 사건에도 주식시장은 흔들린다. 하지만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불행히도 현실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균형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 경제 패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까지. 그럼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기존의 주류 경제학, 기존의 주류 경제학, 기존의 주류 경제학입니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결국은 완전한 어떤 이론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기존의 이론을 비판을 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또 계속 읽어봅니다. 20세기 후반 복잡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던 학자들은 기존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즉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그 결과가 바로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복잡계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경제학들과는 달리 개인들의 불합리한 존재로 파악을 한다. 그리고 각 개인과 사회의 불합리성과 혼잡함,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패턴과 불확실성에 주목을 한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화면을 순서대로 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먼저 봤는데 우리가 실제 문제를 볼 때는 어때요?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본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기존의 이 주류 경제학을 비판을 하고 새로운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글의 흐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1번 사례 대조. 자, 사례 대조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두 주장도 나오지 않았고 기존의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 이건 맞네요. 기존의 주류 경제를 비판을 했고 이론을 발전시키자. 이건 아니네. 비판을 했습니다만 여기 있죠.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 복잡계 경제학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선지를 먼저 보고 여기에 맞게 다시 지문에서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딱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읽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문맥상 기억을 보니까 여기 역시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우리 빈칸 넣기가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보면 문제에서 이 지문을 다 읽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을 볼 것인가 이게 결정이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뒤를 보는 거예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전환 줍소거예요. 앞부분에서 뭔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화제는 바뀌었어.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의 고전적 양식에 기반한 이 상업 영화는 철저하게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들어갑니다. 비판적 사고를 차단해요. 비판적 사고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조작된 스크린 속 세계에 몰입하게 만들므로써 현실 세계를 성찰하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비판도 하지 못하고 영화 속에 그냥 몰입을 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관객의 수동성에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런 데는 전환 접속어라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앞에 있는 것과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 추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앞뒤 문맥을 먼저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식에서 좀 더 읽고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밑줄친 한자의 쓰임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을 보게 되면 경신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자, 1번을 보게 되면 경신과 그리고 갱신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면 지금 한자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한자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얘는 기록이죠. 기록. 그 다음에 또 이건 뭐가 된다? 기간을 연장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기록을 깨트리고 다시 새롭게 기록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는 경신. 그리고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할 때 이럴 때는 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이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경신에서 1번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 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개자가 낄 개자입니다. 있을 제자. 그럼 뭐가 돼요?
끼어 있다가 되겠네. 어떤 것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요 계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맥을 보면 칼럼을 신문에 글을 싫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는 바로 높이 걸 개자에다가 높이 들다, 높이 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광고를 할 때 크게 거는 것, 이걸 우리가 걸개 그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걸개자, 높이 들 개자에다 실을 제자. 그래서 글을 신문에 싫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어휘의 계제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한자 쓰임이 잘못된 것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보게 되면 울릉도를 관광지로 개발하자.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의 개발, 토지, 자원, 산업 개발을 할 때는 요 개자를 쓰고 그 다음에 슬기나 재능, 즉 추상적인 개발을 할 때는 여기에 개자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결제. 자, 결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딱 보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발음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금을 결제를 하다라고 할 때 어이의 결제, 그리고 안건을 허가하다 할 때는 아이의 결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과 금, 돈이죠? 그러므로 4번도 맞게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을 보게 되면 보기에 사전적 의미를 참고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미 이 단어는 보기에 사전적 의미가 나왔어요. 사라져 없어지다. 그렇게 잃어버리다. 뭐 보나마나 여기는 뭐가 될까요? 밀로의 비너스는 양팔이 사라져 없어졌다 또는 그렇게 잃어버리다. 이런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어휘를 고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바로 손실에서 나옵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거나 또는 축나서 손해를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번 주식투자에서 뭐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라져 없어버리는 건 아니네. 유실, 흐르다, 즉 떠내려가서 없어지다, 훼손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깨트려서 못 쓰게 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소실. 자, 사라질 소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라져서 없어지다 라고 할 때는 4번의 소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의미들이 약간씩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손실, 유실, 훼손, 소실 이 중에서 사라져 없어지다 라고 할 때 바로 사라질 소자를 쓴다라는 것 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3번을 보게 되면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선짓국과 과연지를 설명을 하고 한다. 이때 필요한 규정으로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딱 보니까 이거 뭐죠? 사이수리 현상입니다. 사이시옷을 언제 표기를 하는가? 이거에 관한 규정인데 자, 보면 이거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리고 여기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자,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말과 한자로 되면서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그럼 우리 뭐부터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되겠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지 아니면 한자가 결합되어 있는지 이걸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선짓국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할 때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까? 선지, 우리말이다. 이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지를 한자어로 많이 알고 있거든. 하지만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지도 우리말, 국도 우리말.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1번에 들어갑니다. 1번 중에서 다시 또 보게 되면 선지국 발음을 보니까 바로 뒤에 뭘로 발음이 되더라? 된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그럼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네. 1번에 A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선지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연일 같은 경우는 가외라는 한자어죠. 그리고 이리라는 우리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연일은 요 2번에 들어가는데 이걸 보니까 얘는 가외에서 종성 받침 없고 이 초성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니은이 두 개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말과 한자로 결합되면서도 이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F가 되겠죠. 그러므로 맞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선짓국 그리고 또 가웬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4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말과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우리 소잃고 외양간 고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1번 가리천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목마를 갈자에다가 뚫을 천 우물이에요. 그러면 목이 말라서 우물을 뚫는다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목이 말라요. 우물을 팝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우물을 파서 그 물 한 모금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평상시에 미리 우물을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난 뒤에 서둘러 봐도 소용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망양보레. 여러분들 망양보레는 참 지겹습니다. 우리 매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망양보레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같은 뜻이라 그랬죠. 2번 같은 내용. 그 다음에 또 만시지탄.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때를 탄식을 한다. 즉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친 것을 탄식을 한다. 그러므로 1번, 2번, 3번은 모두가 다 때가 늦었음을 탄식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견마, 지로가 나오게 됩니다. 개와 말의 노동 또는 개와 말의 노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개나 말의 하찮은 노동 또는 노력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윗사람에게 자기의 노력을 낮출 때 아이고 저의 노력은 하찮은 것입니다. 저의 노력은 그냥 견마지로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낮잡아서 겸손하게 이를 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을 하시오. 자 정비석의 산정무한이라는 작품입니다. 무덤가 비에 젖은 그 잔디밭 테두리에 잡초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서녁 하늘에 화석된 그 태자의 애기 용마. 분위기가 좀 약간 우울하거나 좀 쓸쓸하거나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애기,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용마, 태자가 사랑을 했던 우리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했죠. 바로 그때 이 마이태자는 한탄을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평생 여생을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보게 되면 자, 잠시 머무는 듯 소복한 백화는 한결같이 서 있고 여기서 소복한 백화는 진짜로 소복한 백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작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작나무는 슬프게 서 있고 눈물을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에 서럽구나. 자 그리고 태자의 몸으로서 마일을 거치고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사직을 망쳐버린 그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그 고행이었을 것이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섬섬옥수 낭랑공주의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할 때 장부의 흉리 가슴속은 또 어떠했을까.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제천 하늘에 있다. 천운을 슬퍼한들 무엇하라면 사람에게는 스스로 신의가 있으니 태자가 고행으로 창맹에게 베푸신 여기서 창맹이라는 건 창맹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는 우리가 온 백성 온 국민들 얘기할 때 창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년사직이 남가 일몽이었고 태자가 가신 지 또다시 1000년이 지났으니 그 유구한 영겁, 오랜 세월로 보면 1000년도 수유, 아주 짧은 시간, 수유여던가 고작 70생의 희로액을 싣고 각중하다가 한 움큼 부토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을 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그 마음은 아면이 수스럽다.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이 나라를 잃고 망한 마이태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밑줄 쳐진 거 보면 어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문제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이 글과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뭐죠? 나라가 망했다라 그랬죠? 쓸쓸함의 정서가 드러나는 걸 고르라라는 것인데 1번을 보면 10년을 내가 노력을 해서 초려 3간 초가집 방 3칸째를 지어내니 내가 한 칸 들어가요. 달에 한 칸 들어가고 바람이 한 칸 들어가요. 방이 3칸이라 그랬지? 그래서 강과 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그냥 병풍처럼 둘러보고 보리라. 그래서 요 1번은 그냥 자연 친화예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2번의 경우를 보면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굽을 절 같으면 눈 속에서 저렇게 푸르겠느냐?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통해서 바로 이 고절, 절개가 되겠죠. 절개를 예찬한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이화우 흩뿌릴째. 이거는 연정가, 사랑 노래가 됩니다. 자, 배나무 꽃이 비처럼 흩뿌릴째 을며 잡고 이별한 님. 봄에 이별을 한 거예요. 추풍 낙엽, 가을 낙엽에도 저도 날 생각을 할까? 그 해준 님도 나를 떠올릴까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라. 그래서 이건 연정가로서 이 이별을 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또 나왔어요. 바로 이거 회고가 길제의 회고가가 됩니다. 500년 왕주의 도읍지를 말을 타고 돌아더니 산천은 옛날과 같이 변함이 없건만 인걸은 변간 데가 없구나. 어지벅 고려왕주의 태평했던 세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왕주의 멸망을 다루고 있죠. 마이 태자의 그 무덤을 보았을 때의 정서와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중간에 내가 어휘의 뜻을 설명한 게 있고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간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고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면 외로울 고자에다가 그림자, 영자예요. 그러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냥 외로운 그림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창맹, 창맹은 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온 국민 또는 온 백성을 얘기할 때 창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유, 이 숫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름지기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숫자에는 잠깐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또 여기도 잠깐 합치면 그냥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수, 근심. 그래서 마음은 매우 서글프다라는 정도로 의미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을 보게 되면 해가 완전히 솟았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동명일기예요. 동명일기는 우리 기행수필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일출, 해돋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부터 이제 해가 완전한 모양이 되기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색, 해가 떠오를 때입니다.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온이 하늘을 띠노더니 이랑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랑이 소리를 높이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밀출 보라 외건을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 밑에 있는 홍은 그 붉은 구름을 헤치고 큰 시롤이 같은 줄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내가 그냥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수평선이야. 그럼 여기 보면 시롤이 같은 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붉은색 줄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렇게 딱 나오네. 그 붉은 줄이 붉기가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붉은색 같은 것이 차차 나와서 손바닥 너비만한 것이 그물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그물밤에 보는 그 숯불의 빛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해가 안 됐어요. 차차 나오더니 회오리방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꽃을 갖고 맑고 통량 깨끗하기는 호박보다도 더 곱더라. 그 붉은 이로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나왔던 그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만치 비치며 반 같은 기운이 이제 해가 돼야 차차 커가는데 큰 쟁반만 하여집니다. 이제 그 시루리 같은 이제 쟁반, 둥글둥글해서 이제 모양을 찾아갑니다. 쟁반만 하여 번듯번듯 뛰놀며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그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를 이제 흔들며 뛰놀기 백지 반장 너비 없어지고 더욱 자로라는 말은 자주 하며 항 같고 이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이 번뜩여 양 눈이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하고 붉은 기운이 명랑 밝고 깨끗하여 처동생을 해갖고 천중에 쟁반 같은 것이, 자, 우리 아까 큰 소리를 같은 것이 뭘로 돼 있었냐면 큰 쟁반만 하여졌죠. 근데 그 쟁반 같은 것이 이제 뭐가 되느냐? 수레바퀴 같아야 물속으로 치밀어 바치듯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큰 쟁반 같은 것이 이제 수레바퀴 같아서 물속으로서 이제 치밀어 바치듯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읽어보게 되면 완전히 솟았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성어는 바로 4번 수레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치밀어 올라서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류 수필로서 해돋이를 나타냈던 수필에 해당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묘사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읽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한 단어씩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무슨 뜻인지 쉽게 알겠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전문을 눈으로만 보여. 눈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소리를 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현대어로 금방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들어갑니다. 다음 시의 밑줄 친 부분이 함축적인 의미로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유한진, 춘천은 가을도 봄이다 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시예요. 자, 보게 되면 춘천은 가을도 봄이다. 왜 가을도 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를 봅니다. 겨울에는 불광동, 여름에는 냉천동이 생각납니다. 왜 그러죠? 겨울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광동,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냉천동이 생각이 나요. 무릉도어는 도화등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경을 보게 되면 깊은 소식이 기다릴 듯 합니다. 문경, 깊은 소식이란 뜻이죠. 그리고 추풍령은 추풍, 가을바람이야. 항상 서리빨과 낙엽에 늦가을이 있을 것만 같아요. 춘천도 그러하다. 그럼 지금 보니까 이거는 불광동, 도화동, 냉천동, 문경, 추평, 춘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지명입니다. 지명 속에서 지명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이 계절을 연관지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시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네 이름에서 느껴지는 계절적 배경을 지명과 연관을 지어서 춘천도 그래요. 까닭도 없고 연고도 없이 가고 싶어지는데 얼음 풀리는 냇가에 새파란 운미를 받을 거라. 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 봄이잖아. 그러니까 얼음 풀리는 냇가, 새파란 운미나루에 이것들은 춘천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즉 봄의 이미지를 표시한 구절입니다. 녹담한 응담 발치에 두고 마른 억새 깨벗은 나뭇가지 사이로 피고 있는 진달래꽃, 이것도 역시 봄의 이미지가 되겠죠. 밑줄은 쳐져 있지 않지만 진달래꽃을 닮은 누가 있을 거라. 왜 느닷없이 춘천에 가고 싶어지지? 가변하면 되는 거라. 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라. 그저 다만 이 새 봄 한아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는 몽롱한 안개 피든 언제나 춘천이면서도 정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의 화자는 춘천을 가본 적이 없지만 춘천, 봄에라는 이미지, 상상으로서 춘천의 이미지를 시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봄은 산 너머 남촌이 아닌 춘천에서 오지.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봄이잖아. 어느 날 산모의 소낙비는 이슬비로 몸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름날 소낙비, 이건 여름이야. 그런데 춘천에서는 이것이 뭐가 된다? 봄의 이슬비가 돼버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춘천이니까, 봄이니까. 그리고 단풍 든 사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가을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지랑거리는 봄의 실루엣이 돼버려요. 어디에서는? 춘천에서는. 그러니까 춘천은 사실 실제로 얘기를 하면 춘천도 사계절이 있겠지. 하지만 이 시적 화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춘천, 봄이야. 그러므로 여름날비도 춘천에서는 봄비요. 가을의 단풍도 이 춘천에서는 바로 봄의 실루엣이요. 모두 봄의 이미지로 지금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쌓이는 낙엽 밑에도 봄나물 꽃다지게 노랑 무슴도 쌓이지. 이런 것들도 다 역시 뭐가 된다? 봄의 이미지가 되겠네요. 단풍도 꽃이 되고 귀도 눈이 되지. 춘천이기 때문에 봄의 지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게 되면 봄. 단풍 든 사늘이는 가을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미지가 다른 시어는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을 고르시오. 조선시대의 양반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 자체가 귀족 계급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귀족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 번 양반이 되었다 하여 대대로 그 특권과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양반으로서의 그 계급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교적 교양을 쌓아야 했고 그 교양을 쌓으려면 역시 이 경제적 위치를 확보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특권과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교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한편
원칙적으로 관직의 오름으로서만 가능했다. 조선 왕조 초기에는 양반 계급이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왕조가 흘러가면서 인구의 증가 외에도 잦은 정변, 과거 시험의 시행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양반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관직의 수는 계속 그대로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는 관직에 대한 쟁탈전이 가열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양과 경제적 위치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시 또 뭐가 된다? 관직에 오름으로써 가능했는데 관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됐다? 쟁탈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1번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의 양반은 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관직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뭔가 빠진 듯한데요. 지금 보니까 맞는 얘기야. 수적으로 늘어났고 관직도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쟁탈전을 벌이긴 했지만 관직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였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빠졌죠. 결정적인 내용. 그럼 2번을 보면 조선시대 수적으로 늘어난 양반은 계급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제한된 수의 관직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답은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1번과 2번 이 두 개, 뭐 3, 4번은 관계없는 내용인데 1번과 2번은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회 계급적 지위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쟁탈전이 필요했다는 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시된 지문은 염상섭의 3대라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3대라는 소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어휘의 뜻이 바르게 풀이되어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잔소리 마라. 어린 게 무얼 한다고. 주착 없이 할 소리 못할 없으니 무람 없이. 부치는 듣기에도 싫었지만 덕기는. 아하. 그러면 아들 이 덕기가 부친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어린 게 무엇을 한다고 주책 없이 무람 없이. 그러면 딱 보니까 무람 없이. 어린 게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이때의 무람 없이라는 말은 바로 버릇 없이 예의 없이 이런 뜻이 됩니다. 구분 없이가 아니죠. 그러므로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뜻풀이 바르지 않은 거 1번. 그럼 나머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부친은 듣기에도 싫었지만 자, 자기 아들의 말이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아비단 성검을 세우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아비된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는 아버지로서 어떤 위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뜻의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엄을 부리려고 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 봅니다. 어쨌든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걔까지 무슨 죄로 희생이 됩니까? 감히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뒷갈망은 좀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뭔가 애를 버린 모양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덕기의 아버지 이 조상우는 이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자기 아이가 아니다라고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덕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뒷갈망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갈망이라고 한다면 뒷감당. 뒷감당과 뒷갈망은 복수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뒤처리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뒤처리는 좀 제대로 하시에요. 라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라는 말이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부치는 한층 더 소리를 지른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저께 가보고 왔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을 모피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문맥을 봤을 때는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피하려고 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럼 모피하시려고 일부러 회피하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그냥 문맥에 의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오답 정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맞춤법, 띄어쓰기, 전개 방식, 한자성어. 빠지지 않고 중요해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씩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작품 동명일기 정도가 될 거예요.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긴 하지만 이 회차에서 나온 것은 그냥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3대라는 작품을 정리할 수는 없겠죠. 다만 동명일기 이 작품은 주의해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이었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요 한 문장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건 마이크 맥라렌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라.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문제만 더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합격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또는 다른 어떤 문제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에듀윌 게시판을 활용을 하는 아주 좋은 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 파이팅!